잠잘 때 들려주는 이야기. 사람이 힘겨운 당신을 위한 관계의 심리학. 최강현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 1강.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관계 심리학.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칼 융, 두 사람을 거론하지 않고 정신분석과 분석 심리학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정신분석학 분야와 분석 심리학 분야의 선구자로 불리지요. 하지만 관계 심리학 분야에서는 어떤 한 명의 대표적인 선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이론들이 성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의 이론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이론을 살피고 그 이론들의 차이점과 공통점, 장점, 그리고 한계점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관계라는 심리학. 이 강의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관계에 관한 문제를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흑백 논리,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도식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 문제에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뒤섞이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지요. 제가 지난 학기 때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교직원을 위한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제 책의 독자였고 그것이 우연한 계기가 되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강을 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요즘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아이를 놓고 고심하던 한 담임 선생님이 용기를 내어 그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아이보다 더 대화가 안 되었던 겁니다. 결국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는 그 아이의 인격과 성격뿐만 아니라 아이가 속한 가족 문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족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대단히 높은데 이는 IMF 외환 위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IMF 당시 한국 사회는 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해체되었습니다. 부모의 불쌍한 결혼 생활을 지켜보았던 자녀에게도 이것은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죠. 자녀가 힘든 사춘기를 지내고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록 현재의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가족으로 인한 상처는 인생의 길목마다 자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꾸는 미래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하는 대답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면 오늘날 젊은이들의 꿈은 소확행입니다. 비록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알콩달콩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은 사실 그 어떤 꿈보다도 도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나아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 현명하게 갈등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금부터 살펴볼 관계 심리학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족 안에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명절을 쓴 작가이자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문제야 뒤에 문제 부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바로 아이의 문제 뒤에 가족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관계 심리학의 필요성은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관계 심리학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종종 잠이 안 올 때 읽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박찬일 셰프가 쓴 백년식당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노포에 대해 쓴 책입니다. 노포라는 건 적어도 50년 이상의 세월을 버틴 식당을 말합니다. 50년이면 보통 대를 이어서 식당을 운영하죠. 백년식당은 박찬일 셰프가 전국에 있는 노포, 즉 50년 이상 된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소개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박찬일 셰프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는 식당 수가 많기로 세계 1등이다. 그리고 맛있는 식당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살아남는 이유는 불친절해도 맛이 있기 때문이죠. 박찬일 셰프에 의하면 이 백년 식당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직접 일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오래 일한다는 겁니다. 노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보통 2, 30년 정도 근속합니다. 30년 일해도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죠. 서울 종로에 있는 유명한 냉면집 우레옥의 전무 김지혁 씨는 지팡이를 짚고 현관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주인인 줄 알지만 50년간 일을 한 전무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50년 동안 일을 하는 직원도 멋있지만 50년 동안 그를 채용한 주인도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찬일 셰프는 이 책에서 쉽고 단순하며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단순하면서 맛있는 궁극의 맛을 낼 수 있는 식당이 진짜 수준 높은 식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노하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지방에 강연하러 갈 때마다 백년 식당에 나와 있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식당 중 한 곳이 상주 식당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번화가에 있는 추어탕 전문 식당인데요. 이 식당은 1년에 2번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12월 15일이면 문을 닫고 3월 1일엔 문을 엽니다. 한겨울에 완벽한 국내산 미꾸라지를 찾을 수 없고 질 좋은 채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기보다는 차라리 겨울엔 문을 닫고 봄에 다시 문을 연다고 합니다. 박찬일 셰프가 어떻게 한 세대 이상 이렇게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냐고 묻자 상주 식당의 사장인 차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되던 회사나 가게가 어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잘 나가던 회사나 가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무너지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 심리학에서 관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차 씨의 시선과 다르지 않습니다. 잘 지내던 한 가족의 불행과 갈등, 또래 친구나 동료들과의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부주의한 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운이 없었던 것이 교통사고의 진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필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지나갈 때 운전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걸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운이 나쁘다고 밖엔 설명할 수 없겠죠. 하지만 가족의 문제는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던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겪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원인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론 해결이 될 수 없지요. 과거에 발생한 상처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에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한 여성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는 자신이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지만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너무 잘해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했던 이 내용을 동양의 고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역의 곤괴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온다. 이 말은 서리가 내리는 가을이 왔다면 얼음이 어는 겨울이 머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서리도 내리기 전에 얼음이 어는 일은 없죠. 곤괴는 우리에게 결국 모든 일은 순차적, 점진적으로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표적 문화가로 194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헤세는 그의 책 황야의 늑대에서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떤 나도 심지어 가장 단순한 나조차도 하나의 통일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극히 다채로운 세계이며 하나의 작은 우주다. 수많은 형식과 단계와 상태들, 물려받은 유산과 가능성이 혼란스럽게 뒤섞인 카오스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자신이 속한 가족사의 일부입니다.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이러한 상처를 다루어 왔던 방식은 그 가족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의 갈등과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일정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우리 스스로가 걸어온 인생의 길에서 얻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쌓은 경험과 자의식, 앞서 살았던 선조들과 그들이 남겨준 생물학적, 사회적 유산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이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자기 가족의 과거를 더 많이 알수록 그 고통과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또는 대인관계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아니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관계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일방적인 문제와 갈등의 원인을 돌리기보다 좀 더 전체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여러 관계 심리학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궁극적인 기본 전제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관계 심리학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비밀 병기, 협력. 독일의 유명한 신경생물학자인 요아힘 바우어는 동물보다 약한 인간이 자연계에서 최강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상호 협력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호 협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비밀 병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요아힘 바우어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구상에 인간 못지않게 번성했던 두 동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에 번성했던 대표적인 동물을 꼽아본다면 저는 늑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늑대들이 가진 힘은 인간이 동물 중에서 늑대를 가장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늑대의 힘은요, 그들이 가진 이빨과 근육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힘은 무리에 있습니다. 늑대의 무리는 가족 단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 등으로 연결된 가족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강한 결속력은 늑대들이 자연에서 절대 강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왜 그토록 늑대를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협력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늑대 무리에서 인간 못지않은 협력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부상을 당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늑대는 다릅니다. 부상당한 동료를 돌보고 간호하고 먹이도 물어다 줍니다.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늑대들은 가족이라는 무리의 힘을 잘 알고 있고 무리에서 일사불란한 협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늑대를 적수가 없는 자연계 최강자가 되게 했습니다. 늑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하지도 않습니다. 동물학자들은 늑대의 잔꾀가 여우를 능가한다고도 하죠. 쌓인 눈 위를 늑대 무리가 지나가면 한 마리가 지나가는지 열 마리가 지나가는지 노련한 사냥꾼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선도에 있는 늑대가 지나갔을 때 나머지 늑대들은 선도의 발자국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늑대는 정말 노련하고 뛰어난 사냥꾼인데다가 협력이 바로 그들의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다에서의 절대 강자는 놀랍게도 범고래입니다. 바다에서 범고래를 능가하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 조스에 나왔던 백상아리가 범고래한테 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집니다.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범고래가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그 큰 백상아리를 사냥할 수 있는지 의아할 텐데요. 사냥할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혼자서 생활하지만 범고래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바로 무리입니다. 범고래 무리에서는 외할머니가 늘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 등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단위의 무리는 범고래를 바다에 적수를 두지 않는 절대 강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협력이라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못지않게 협력을 보인 두 동물 역시 각 영역에서 적수를 두지 않는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바우어가 설명했던 비밀 병기, 협력을 우리는 가족애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 구성된 무리의 애정, 즉 가족애가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금 전까지 동물들을 통해 협력을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다시 인간계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중에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이 영화의 이름을 이미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했던 전국시대 때 어느 산골 마을의 농부들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보리 타작이 끝나고 얼마 후 산적들이 몰려와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다 죽을 바에야 그냥 자살하자는 이야기가 오가다가 한 지혜로운 노인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연마을이 떠돌이 사무라이를 고용해서 전쟁을 했고 그 전투에 승리해서 산적들을 쫓아냈다. 우리 마을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떠돌이 사무라이 7명을 고용해서 무서운 산적들과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떠돌이 사무라이 7명 중 대표 격이었던 칸베가 대장으로서 농민들에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전투의 본질은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것이 곧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칸베가 했던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전투에서의 승리에도 협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생존의 기술, 바로 협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협력은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협력이 단순하게 행복하고 단란한 일상을 만들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을 떠나서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협력이 우리의 비밀병기라는 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위기나 뜻하지 않았던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단단하게 협력하는 가족은 힘들어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농담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단단한 신뢰를 형성한 동료 관계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위로하며 지탱해 줍니다. 힘들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티고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협력이 적은 가족이나 동료 관계는 그런 위기가 닥치면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내고 서로에게 평소보다도 더 심한 비난을 합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불안한데 끊임없이 서로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불화를 보인다면 그 관계는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적인 이유나 뜻하지 않은 재난 등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붕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가 붕괴된 원인은 바로 비밀병기, 협력의 약화에 있습니다. 저는 2002년까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벌써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교수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로 생활하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 중엔 한없이 노파만 보이고 모든 것을 이룬 듯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엔 한순간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 흔하게 쓰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한 방에 훅 간 것이죠. 그분들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불운은 과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동안 잘 유지되어 오던 협력이 붕괴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했던 부부 관계가 깨지고 잘 유지되던 동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이해하지 못해 소통이 단절되고 결국 관계가 깨지고 말지요. 저는 그렇게 협력이 붕괴되면 외부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여지없이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협력은 단순한 행복 조건이 아닌 생존 기술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불행에 일정한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불행한 진짜 이유는 바로 협력의 붕괴입니다. 상호 협력의 붕괴는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가족 문제, 더 나아가서 대인 관계 문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던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불행의 패턴 등 모든 것들이 한 가족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관계에 기술은 없다. 노자가 쓴 도덕경에는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총명한 자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자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자의 말은 이번 학기 관계 심리학이 추구하는 능력에 대한 견해를 반영합니다. 인간 관계를 위한 능력은 기술적이고 기교적인 차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만을 익혀서 그것을 적용한다면 신통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또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한 가지 부분만 개선한다고 결과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 심리학은 먼저 관계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종합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려면 모든 부분을 다 잘해야 하는데 상대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상대를 통제하는 힘을 갖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건강하게 잘 작동해야 하죠. 내가 진지하게 한 말을 상대방이 건성으로 받아넘기면 나는 상대방의 태도에 이미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 말에 진지하게 반응해주고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들어주기만 해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말에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듯한 상대방의 자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가 말을 할 때 주변에서 발생한 소음이나 주의를 끌만한 일로 인해 만들어진 해프닝으로 볼지 또는 상대방이 가진 소통 방식의 문제로 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무관심으로 상처받고 고통을 느낄 때 이것이 나의 인생, 인격, 외모,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하는 방법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관계 회복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런 복잡한 관계 문제들에 대해서 관계 심리학의 이론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그 이론들이 가진 독특한 특징과 기존 이론과의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심층 심리학과 체계 이론. 오늘날 관계를 맺는 능력은 단순히 개인 특성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존 능력과 연결됩니다. 집단 안에서 적을 만들지 않으며 좋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동료들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주목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꿈의 실현과 사회에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관계를 맺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능력은 자기 개발서 몇 권을 읽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관계의 문제와 갈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층 심리학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체계론적 관점입니다. 마음의 응어리, 콤플렉스.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관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은 콤플렉스입니다. 심층 심리학은 한 개인이 부부 갈등을 겪거나 직장 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늘 긴장과 갈등 상태에 놓일 때 때로 자주 우울과 불안에 시달린다면 이것을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 콤플렉스로 인한 문제로 보고 그것을 찾아내어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삼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콤플렉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열등감이죠.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 콤플렉스를 열등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요즘 대부분의 심층 심리학자들은 콤플렉스를 열등감으로만 제한시키지는 않습니다. 콤플렉스는 마음의 응어리를 의미합니다. 무언가 그 사람에게 응어리가 있는 것이죠. 그 응어리가 건드려지면 이상하게도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에 대한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대해 대단히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오히려 침착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유난히 집착하는 부분에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의 응어리를 심층 심리학은 콤플렉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 갈등이나 대인관계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콤플렉스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머니 콤플렉스와 아버지 콤플렉스입니다. 남성의 경우 주로 어머니 콤플렉스가, 여성의 경우 주로 아버지 콤플렉스가 작동되지요. 먼저 어머니 콤플렉스는 모성 결핍 또는 모성 과다에서 발생하는 콤플렉스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에 대해 집착하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적었던 것도 콤플렉스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경계 없이 넘쳤던 것도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어머니 콤플렉스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 남성이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면 이 두 남녀 관계 안에 반드시 한 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남성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콤플렉스를 가진 남성은 절대로 한 여성과 둘만의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와의 삼각관계를 형성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 선물을 주는 그 순간마저도 이 남성의 내면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며 늘 어머니라는 주제를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상대 여성이 알게 된다면 기겁할 일이죠. 어머니 콤플렉스를 가진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어머니 콤플렉스가 끝없이 둘의 관계를 방해하고 제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콤플렉스는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여성이 어머니 콤플렉스를 갖고 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애정 결핍과 무관심을 자녀에게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와의 관계 패턴을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거스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듯이 어머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대인 관계와 가족 관계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현하며 그 안에서 잘 머물지 못하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심리학은 가족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어머니 콤플렉스로 보고 이걸 파악하고 해소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콤플렉스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마음속 깊이 존경했거나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경멸과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현재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 속에서 자란 한 여성의 삶을 볼게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끝없이 아버지와 남자친구를 비교합니다. 사실 아버지만큼 완벽하게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부모만큼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에게 과도하게 실망하게 되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의 학대와 무관심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 여성을 보겠습니다. 이분 역시 성인이 되어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난날의 아버지가 다가옵니다. 상대방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바로 도망치려 하죠. 만약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다면 남자친구가 술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바로 헤어지자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난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의 감정을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전이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되돌려주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상처를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관계를 아버지 콤플렉스로 인해서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남성이 아버지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과 냉정함, 폭력, 중독성 행동, 경제적 무능함 등을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패턴을 재현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앞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행동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흉보면서 따라한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콤플렉스는 한 사람의 삶과 역사에서 만들어진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을 둘러싼 가족이나 사회도 콤플렉스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내면엔 이미 어머니 혹은 아버지 콤플렉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심리학에서는 꿈을 통한 해석으로 한 사람의 위기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콤플렉스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꿈을 분석하고 콤플렉스를 탐색하고 그걸 해소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너무나 긴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긴 회기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문제를 무의식을 통해 접근하기보다는 눈에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 갈등과 위기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책의 이론입니다. 결국엔 소통, 가족이나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사회 안에서의 대인관계 등 관계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 책의 이론은 심층 심리학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심층 심리학은 관계의 문제를 무의식의 문제인 콤플렉스로 본다면 책의 이론은 소통과 관계의 문제로 봅니다. 책의 이론을 다른 말로 체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던 여성인데요. 그분이 저에게 호소하기를 결혼하고 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됐다. 일주일에 몇 번이고 식사가 아닌 술안주를 준비하고 자연스럽게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까봐 걱정된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겉으로 드러난 건 술이라는 문제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중 저는 왜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된 여성이 늘 술을 마시고 술상을 준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쪽 가족이 술을 대단히 좋아하는 가족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래요. 이 두 남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과묵하다는 것이었어요. 말이 없습니다. 대화가 거의 없고 기껏 하는 대화는 단답형인 예 아니요가 전부인 거죠.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소 하지 않았던 말을 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술을 마셨을 때야 비로소 소통이 되고 정서적 교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성이 거의 날마다 술상을 차렸던 이유는 술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가진 소통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편과의 정서적인 가까움을 위해서 술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드러난 건 술의 문제였으나 진짜는 바로 소통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를 비롯한 대인관계 문제는 소통과 연결됩니다. 소통과 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이 바로 체계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 이론에서 관계와 소통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가족 테라피입니다. 가족 테라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 테라피입니다. 가족 테라피의 역사는 좀 짧은데요. 1950년이 태동기였습니다. 그 시작은 정신 분석을 비롯한 개인 중심 심리 테라피의 한계에서 출발하죠. 게슈탈트 테라피, 사이코 드라마 등 오늘날 대부분의 심리 테라피 모델들이 195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왜 1950년일까요? 1950년은 그만큼 많은 심리적인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이 끝나고 많은 참전 용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해 가족 문제 등 심리적인 문제들이 폭발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심리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정신 분석밖에 없었습니다. 심층 심리학밖에 없었죠. 심층 심리학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나오려면 최소 10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담자들은 쏟아지는데 전문가는 부족해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정신 분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문가를 배출할 방법을 탐색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 당시 체계 이론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 테라피 역시 이 시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